그는 차가운 CEO이자 누구도 믿지 않는 자수성가형 재벌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후 그에게 남은 것은 갓 태어난 아들뿐이었습니다. 순하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새 입주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그는 펜트하우스 곳곳에 비밀 CCTV를 설치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던 그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이하면서도 숨막힐 듯 감동적인 그 장면은 아픈 과거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어폰을 꼭 끼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테크 스타트업 업계에서 판교의 저커버브로 불리며 국내 최대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창업한 설태호 대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5의 나이에 설태호 대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 부촌인 판교 힐스에 위치한 최첨단 스마트 저택, 독일에서 직수입한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까지 현모양처 아내와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된 처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는 이들에게 늘 잔인한 법입니다. 겨울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우울한 3월의 오후, 태호가 해외 투자자들과 줌으로 회의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 대표님, 윤희 사모님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태호는 회의실을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오직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응급실에 전멸하는 불빛만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 윤희는 핏덩이 같은 아들과 그녀 없이 사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남자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지만 우울하게 치러졌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설태호 대표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채 SNS를 닫고 상류층 사교계 친구들과의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인하다고 생각했지만 집안 사람들만이 그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기 로운이는 엄마의 품이 그리워, 배가 고파서, 혹은 추워서 매일 밤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침실문을 굳게 닫은 채 육아 도우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도련님이 자다가 자주 놀라셔서 편안하시라고 불을 켜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봐온 옥자 이모님이 그가 아기 방을 지나갈 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아들마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경주에서 윤희의 친정엄마인 명자 여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인 장모님은 엄격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한 분이셨습니다. 네 로운이 데리고 당분간 경주로 내리온나. 여기 사람들은 청소나 할 줄 알지 갓난애기 다룰 줄 모른다 아이가. 애가 파리한 게 영 못 쓰겠구만. 그녀는 걱정과 질책이 섞인 사투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태호는 가죽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VIP 전문 에이전시에 연락해뒀습니다. 에이전시? 니는 돈만 주면 애비 노릇 다 하는 줄 아나. 명자 여사가 큰 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윤희가 니 이러는 거 알면 지 새끼 생판 남한테 맡겨놓고. 피곤합니다, 장모님. 그만 가서 쉬세요. 태호는 낮지만 단호한 명령조로 말을 잘랐습니다. 명자 여사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며 일어섰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저택의 모든 CCTV가 연결된 보안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을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체 없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아기 방 3번 카메라, 정상 작동,
특이사항 없음. 거실 1번 카메라. 옥자 이모가 빨래를 개고 있음. 주방 5번 카메라. 소등됨. 태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뚫어지게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들은 윤희도 웃음소리도 없이 정적이고 단조롭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옥자 이모가 로운이를 씻기던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운이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옥자 이모가 당황한 듯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다인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줘요. 다음 날, 태호는 비서에게 즉시 VIP급 전문 베이비시터를 채용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여성이 판교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다인, 28세. 충북대 의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리랜서, 베이비시터로 전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운증 혹은 아동과 경미한 뇌전증이 있는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감정 없는 얼굴로 이력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재벌가에서 일해본 적 있습니까? 다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라면 자신 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운이가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태호는 스마트 홈 내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나직한 자장가 소리에 새벽 3시에 잠을 깼습니다. 가수처럼 기교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발림이 떴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끼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크 기업 CEO로서의 본능은 타인을 쉽게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 설정을 조정하여 클라우드 저장 빈도를 높이고 해상도를 4K로 올린 뒤 얼굴 인식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아들을 지키려는 그만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카메라를 통해 통제 불능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얼어붙게 만들 결정적인 순간, 평범해 보이던 베이비시터 문다인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목격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화려하고 차가운 저택과는 정반대로 색채도 소음도 없는 산들바람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짐은 작은 배낭 하나와 얇은 수첩 한 권뿐이었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 앞에서 그녀는 상업적인 미소를 짓지도 아부를 떨지도 과거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문다인입니다. 95년생이고 충북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3년 근무했고 특수유아케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태호는 맞은편 유리 테이블에 팔을 괴고 앉아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왜 대형 병원을 그만뒀습니까? 다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병원 안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 양육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지만 서류를 덮어버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자 이모에게 손짓했습니다. 방 배정해 주세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문다인은 낯설어하는 기색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분유 재고와 유통기한을 전부 확인하고 목욕물 온도계를 더 정확한 전자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녀는 LED 조명이 로운이의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침대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 숨막히던 방의 공기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자 이모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 꼼꼼한데 참 특이해. 말도 별로 없고 집안 재산에 관심도 안 가져. 전임자들은 오자마자 소파가 얼마짜린지 시계가 뭔지 묻느라 바빴는데 말이야. 첫날 밤, 태호는 습관처럼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아이패드로 아기 방 화면을 켰습니다. 다인은 불을 켜지 않은 채 무드등의 은은한 빛의 의지에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운이를 가슴에 밀착해 안고 규칙적으로 토닥이며 입술만 움직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 없이 바람 소리 같은 아리랑 멜로디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호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다인이 거실 마룻바닥에 엎드려 로운이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둘은 코끝을 맞대는 장난을 치고 있었고 로운이는 눈을 반짝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 광경이 낯설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때 옥자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다인 씨 어떤 것 같으세요? 애 다루는 솜씨가 아주 야무져요. 도련님도 더 이상 보채지 않고요. 카메라가 답하겠죠. 태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오후, 태호가 싱가포르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인상을 쓰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다인이 수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업무 시간인 줄 알지만 로운이가 어제부터 손떨림 증상을 보였고 오늘은 다리에 경련까지 있습니다. 단순한 칼슘 결핍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태호는 마이크를 끄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의사입니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운동 발달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서울대병원에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VIP 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마쳤고 모두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일반 혈액 검사로는 나오지 않는 신경운동 병리일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애를 돌보라고 고용된 거지 진단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다인은 몇 초간 그를 응시하더니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다시 카메라를 돌려 오후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인은 로운이와 놀아주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손목 관절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한 제스처였습니다. 며칠 전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비슷한 동작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는 즉시 강남 대형 로펌에 있는 친구 오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거 수상해 보이지 않냐? 영상을 본 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불안하다면 철저히 조사하거나 사람을 바꾸는 게 낫지. 요즘 베이비시터 탈 쓰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애가 저 여자를 잘 따라. 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 카메라는 충분하지? 충분해. 사각지대 없이 30일치가 개인 서버에 저장되니까 그 후 며칠간 태호는 다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밀착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로운이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명품 유모차 대신 천으로 된 포대기를 이용해 아이를 안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수상한 행동도 없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태호를 옥죄어 왔습니다. 초여름의 소나기가 판교에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태호는 뒷마당의 동작 감지 센서 경보음에 잠을 깼습니다. 카메라를 켠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인이 우비도 없이 빗속에 서서 로운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얇은 수건으로 아이 머리만 가린 채 거센 비바람과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유리문을 열고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다인은 아이를 가린 손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후두 경련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증기흡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가 기도를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썼던 방법이에요. 여기가 야전 병원인 줄 알아? 여긴 내 집이야. 압니다. 그녀가 침착하지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때론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함인지 아니면 골든타임인지.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걸 선택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품 안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로운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놀라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열어 그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감시가 아닌 정보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끄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신생아 손발 경련, 반사 신경 저하, 지속적인 코 막힘, 냉기 충격 요법. 검색 결과의 첫 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1형의 초기 증상이라는 말이 떴습니다. 감기나 단순 경련으로 오해하기 쉬운 병. 그는 멍하니 앉아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은 평소처럼 거실에 나와 있는 태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옥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급한 일이 있다며 노트북만 챙겨서 새벽같이 나갔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수첩을 펼치자 어제 기록한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0시 45분, 경련성 호흡곤란, 팔반사 저하, 냉기 충격 요법 시행 후 호전, 추적 관찰 필요. 운동 자세 여전히 불량, 예감이 좋지 않음.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로운이와 닮은 미소를 가진 다른 남자아이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태어난 해와 떠난 해가 함께 적힌 비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인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닌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도 깨우지 않은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노트북 화면 불빛이 넓은 침실을 푸르게 비췄습니다. 그는 밤새 영어로 된 의학 논문들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한 단어를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SMA 타입 1. 영아 척수성 근위축증.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 속에서 태호는 아들의 생명력이 1초씩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직감이나 예감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이성과 부성의 사이의 경계가 실오라기처럼 얇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인이 빗속에서 로운이를 안고 있던 CCTV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을 잊은 채 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에는 거짓이나 연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반사 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태호는 소아신경과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유전체 센터장 신동욱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센터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SMA는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신 교수가 전화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이비시터가 의심한 거라면 그분의 임상적 직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군요. 그 여자는 현직 의사가 아닙니다. 테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관심에서 비롯된 감각이 초기 수치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테오는 전화를 끊고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의 궤도가 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테오는 집안의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긴 식탁 상석에 그가 앉았고, 문다인, 옥자 이모, 운전기사가 모였습니다. 행동 분석 AI 카메라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테오가 말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아이디 카드를 받게 될 겁니다. 시스템은 로우니와의 모든 접촉, 시간, 제스처, 소리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바이는 놀라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집안에 이미 카메라가 있잖습니까? 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떳떳하다면 의심받을 일 없을 겁니다. 모두를 향한 말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바인의 얼굴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3일 후 새로운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다. 카메라 옆에는 안면 인식, 이상 행동 감지, 울음소리 데시벨 측정 및 자동 행동 일지 기록 기능이 탑재된 AI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창업자 설태호는 이제 기술을 이용해 아들의 미소 하나하나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때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분석 리포트에서 AI는 이틀간 120개 이상의 영상 클립을 분석하여 바인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바인은 수시로 아킬레스건 반사, 오로 반사를 확인하고 체온을 잰 뒤 갈색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에 아무도 없을 때만 이 모든 것을 은밀하게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도, 허락도, 설명도 없이. 테오는 영상을 보며 얼음이 다 녹은 아이스 커피 잔을 쥐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근로 계약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지시 없이 의료적 검사를 수행해도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심. 다음 날, 테오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가 로운이 방에 들어섰을 때 마침 다인이 아이를 안고 다리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인은 로운이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비정상적인 반사 신경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시터로 일하는 거지, 주치의가 아닙니다. 테오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진단할 권한도, 내 아이에게 뭔가를 시험할 권한도 없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제 손에서 아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때 알리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굴어서요. 그 일을 반복할 순 없습니다. 바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늦으면 로운이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테오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감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들이 무성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바인이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운이가 30초 이상 울 때마다 그녀는 아이를 눕혀 운동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리고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아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의 태만도 없이 테오는 급히 AI 행동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는 울음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라는 직함도 없는 한 여자의 손길 아래서 말입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오는 주방에 있는 다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분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유전체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로운이를 데리고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테오는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눈이 아닌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떠나보냈다는 그 아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동생 하민이입니다. SMA로 생후 7개월에 떠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알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테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다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눈빛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월급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제가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 쫓아내셨어도 어떻게든 경고해서 아이를 지켰을 거예요. 테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차가운 저택에 이미 오래전부터 불이 지펴져 있었는데 자신의 눈이 멀어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지도 AI 리포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두려움 없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로운이를 안아보았습니다. 로운이는 아빠의 가슴에 머리를 비비며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아빠,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고 구름이 서울대병원 고층 건물 허리를 감싸고 흘렀습니다. 테오는 VIP 대기실에 앉아 차갑고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인은 로운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깊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발 모든 게 가설이기를, 제발 틀렸기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신 교수가 나와 가볍게 목례하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다인 씨 들어오시죠. 설명드릴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은 넓고 하얗지만 법정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와 근전도, 유전자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테오는 꼿꼿이 앉아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응시했습니다. SMN1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운이는 이 유전자의 동형 접합 결실 돌연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척수성 근위축증 1형 소견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듯했습니다. 테오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권위 있는 의사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호흡마비나 완전한 운동 반사 소실은 아직 없습니다. 졸겐스마 유전자 치료를 즉시 시작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용은요? 테오가 물었습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전액급여 대상이 아니며 수입 비용은 약 21억 원 정도이고 확보된 물량도 극소수입니다. 테오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부 처리합니다. 돈은 문제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상세 관찰 일지가 표준 프로토콜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닦아낼 새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입원 수속과 긴급치료 승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주간의 모든 출장 일정을 미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밤새 병원에 머물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 설태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가녀린 숨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IT 재벌의 외동아들이 희귀병으로 긴급 입원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은 네이버 포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설태호, 강철 심장을 녹인 부성애, 차가운 아빠의 귀환, 재벌 2세를 구한 의문의 여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곧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일 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인은 로운이를 거꾸로 든 채 등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교묘한 앵글 때문에 마치 아이를 마구 흔들며 학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렸습니다. 재벌가 베이비시터 아동학대 의혹, 천사인가 악마인가? 영상은 몇 시간 만에 300만 뷰를 넘기며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옹호하는 쪽과 신분을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꽃뱀이라며 비난하는 쪽. 이전에 카메라에 찍혔던 빗속 장면마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영상 말미에 붙었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한탕 계획을 모의하는 듯한 가짜 카카오톡 대화방 스크린샷까지 조작해 유포했습니다. 태호는 법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장 미디어 위기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다인이라는 이름이 회사 이미지와 엮이고 있었고 주주들은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다인도 곧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 밖으로 나섰을 때 수십 대의 카메라와 눈부신 플래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욕설과 칭찬이 뒤섞여 출구 없는 혼돈이 되었습니다. 얘 때린 거 맞아요. 지금 연기하는 겁니까? 언니, 진짜 영웅 맞아요. 설 대표랑 무슨 사이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그의 텅 빈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버에 저장된 원본 영상을 열었습니다. 편집도, 효과도 없는 진짜 영상. 원본 속에서 다인은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는 로운이를 살리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배웠을 응급처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양 날개뼈 사이 정확한 지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술이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딱 1초를 잘라내고 각도를 비틀어 공포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자 누구나 보이는 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차를 몰고 다인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그녀가 오늘 오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종편 채널의 뉴스 보도가 사태를 폭발시켰습니다.
전 직장 동료라 주장하는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와 바인이 남동생의 죽음 이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인이 과거에도 아이에게 해를 가해 해고당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확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성난 군중에게는 유죄를 선고할 명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서 모은이는 21억 원짜리 유전자 치료제 첫 투여를 받았습니다. 작은 몸은 다행히 반응이 좋았지만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문 쪽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널 살린 유일한 사람을 아빠가 상처 속에 사라지게 만들었어. 그는 개인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모든 CCTV 원본 데이터, 문다인 씨의 수첩까지 전부 무죄의 증거로 공개할 거야. 3일 후 열린 기자회견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은둔의 경영자 설태호는 똑바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이 선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문다인 씨는 제 아이를 해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모든 악의적 편집,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바인의 수첩을 들어 보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가 사투를 벌이던 모든 순간, 그 미세한 경련과 숨소리 하나하나를 기록한 증거입니다. 어떤 의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녀만이 발견해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침묵했습니다. 하루 뒤, 모든 비방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들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문다인에게 사과하는 기사를 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병원에서 다인이 로운이의 손을 잡고 잠든 모습을 찍었던 옛 사진을 보며 지금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온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주일 후 설태호의 저택은 미디어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론은 잠잠해졌고 기자들은 철수했으며 바인을 향한 해시태그들도 빡빡한 타임라인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음에도 그가 가장 보고 싶은 단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시의 저녁 노을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이메일은 답이 없었으며 자취방 보증금은 정산되었고 계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한 아이를 조용히 살려내고 유령처럼 사라진 여자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로운이의 방에 앉아 그녀의 수첩을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쓴 둥근 글씨체. 14일차, 기저귀 갈 때 칭얼거림, 무릎 반사 느림, 이틀 더 관찰 필요. 20일차, 4시간 통잠, 장난감 쥘 때 손 펴짐 이상. 25일차, 아빠 목소리에 입꼬리 반응. 감사합니다. 그는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그가 아빠로서 놓쳤던 순간들을 되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 이모가 생강차를 들고 들어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대표님, 바인 씨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탐정을 풀어 샅샅이 뒤졌는데 흔적도 없어요. 작정하고 끊어냈습니다. 옥자 이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 줬는데 그만큼 너무 아파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사라지기도 해요.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사라진 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만든 제 자신을 원망할 뿐이죠. 3일 후 태호는 바인이 중퇴했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도 교수였던 뱀이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다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요.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테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저 그토록 뛰어난 학생이 왜 의학을 포기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배 교수는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낡은 성적표 사본을 꺼냈습니다. 다인이는 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SMA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다인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병원비와 아버지 부양을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 가족은 못 살렸지만 다른 아이들은 살릴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요. 그 아이를 보셨죠? 그렇죠. 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제적이라는 글자가 올 A 학점 사이에 선명한 상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사과로도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서 감사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테오는 회사에서 홍보팀, 법무팀, 그리고 수색팀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다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간호학, 의학 전공생 중 형편이 어렵고 특히 희귀 질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홍보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다인 씨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오히려 더 깊이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테오가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제 아들을 구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그녀를 아끼는 누군가가 이 소식을 보고 저를 도와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기업가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다인 빛 장학금에 대한 기사가 포털을 도배했습니다. 그녀의 신상이나 사진, 주소는 없었습니다. 오직 설태호의 한마디만 인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칭송받길 원치 않겠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소나무 숲 근처 작은 민박집에서 다인은 낡은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감격해서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면 테오가 잊을 것이고 자신도 다시 조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운이의 자는 모습, 죽은 동생과의 약속, 그리고 테오가 보여주는 진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밑에 누가 찾아왔어? 다인이 나가보니 회색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대표님 수행 기사입니다. 억지로 모셔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열리신다면 대표님이 딱 한마디만 전하고 가시겠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성이 말리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바디 내려다보이는 작은 카페 처마 밑에 테오가 서 있었습니다. 다인이 다가왔지만 그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 섰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기에 충분하지만 서로의 눈동자 속 변화를 읽기에도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돌아와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소나무 숲 뒤로 숨으며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부드러운 금빛띠를 드리웠습니다.
전 더 이상 회장님 댁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 보모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제 아이를 구했듯 작은 생명들을 구하는 그 일을 계속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SMA 재단과 같은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상임 이사직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인은 아픔과 안도가 섞인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던 사람이 무언가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오해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이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인은 서류를 내려다보다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지 당신 때문은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테오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언제까지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시선이 서로 얽혔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채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 어린이병원의 작은 강당,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인 희망 SMA 재단의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의자에는 의사, 환자 가족, 의대생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의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도 있었고 국수 가락처럼 힘없는 다리를 가진 마른 아이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다인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보모로서가 아닌 재단의 상임 이사이자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지원 프로그램의 설립자로서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돈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동생이 떠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누나였습니다. 저 또한 오해를 받고, 상처 입고, 그림자처럼 세상에서 사라지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 동생과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더 이상 겪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테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인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제법 튼튼해진 노은이가 고사리 같은 손에 하트 모양 풍선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가 내려오자 테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알아요? 전 그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기회를 준 건 당신입니다. 테오가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로운이에게도요. 로운이가 방긋 웃으며 다인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불렀습니다. 다인 이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산산조각 났던 마음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재단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지방 병원들을 조사하고 의료진을 연결하고 지역 사회 세미나를 조직하고 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치료 프로토콜을 자문했습니다. 테오는 여전히 주요 후원자였지만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예전에 자신과 아들의 삶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역시 그녀가 주인공이 되도록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시골 지역의 2단계 환자 서류를 검토하던 중 테오가 문득 물었습니다. 다인 씨, 예전에 아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했었죠. 지금 수십 명의 아이들을 구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는 이름도 모르고 진단도 받지 못한 채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아요. 바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정하지만 망설임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테오 씨, 예전에 동정심 때문에 제가 돌아오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죠. 그럼 만약 지금 제가 남는 이유가 동정심 때문도 아니고 속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당신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공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오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라도 끄덕이면 이 순간에 투명한 유리막이 깨져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말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한 궤도에 오르나 싶었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테오가 로우니의 우유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더니 눈을 치켜뜨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유전자 치료 이후 첫 발작이었습니다. 테오는 즉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MRI 촬영과 재검사 결과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의 약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변이 유전자 A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세대 치료 프로토콜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아 지역 배당량 중 싱가포르에 보관된 유전자 치료제가 1회분만 남아 있습니다. 비용은요? 바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특수 수입 의약품이라 약 25억 원 정도 합니다. 게다가 대기 중인 물량은 단 하나뿐입니다. 테오는 즉시 재무팀에 연락했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48시간 내에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테오는 산소호흡기를 쓴 로운이 곁을 밤새 지켰고, 바이는 치료가 필요한 다른 아이들의 서류를 껴안은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오는 당장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바이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기뻐하는 대신 눈빛에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약은 우리 재단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협상 중이던 물량이에요. 당신이 회장의 권력으로 로우니에게 그 약을 쓴다면 재단은 신뢰를 잃을 거예요. 수십 명의 가족들이 공정성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거라고요. 테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수십 명의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 대신 싱가포르로 갈게요. 재단 대표 자격으로 가서 서약서에 서명하겠어요.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이야. 책임은 내가 져야 해. 그리고 전 기회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바인이 묽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로운이든 누구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예요. 테오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 바이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오는 멀리서 로운이를 안고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다리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거야. 테오가 나직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로운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인 이모, 꼭 다시 와야 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바인은 발길을 돌렸고 인파 속으로 그녀의 작은 등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는 것을. 싱가포르 병원의 복도로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유리를 뚫고 들어오기도 전, 바이는 진료실 앞에 앉아 로운이와 소율이라는 여자아이의 진료 기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태백 산골 출신의 6살 아이로 SMA 1형 말기 환자였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한국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지방병원 의사는 소율이가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 가족은 지난달에 재단에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는 바인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황은 숨이 막힐 듯 급박했습니다. 그때 다인은 이미 로운이를 위한 서약서를 쓰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펜을 종이 위에 올렸지만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놀며 까르르 웃던 로운이의 목소리가 바인 이모라고 부르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태백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직 학교도 못 가본 아이예요. 진료실 호출벨이 울리자 바인은 자신의 결정이 두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담당 과장은 차트를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에 따르면 향후 2개월 내 배당된 유전자 치료제는 단 1회분뿐입니다. 로운이와 소율이 모두 투약 조건에 부합합니다. 규정상 오직 한 명의 대표자만이 약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니 결정권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인은 엑스레이 사진과 수치표, 그리고 사진 속 두 아이의 눈망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명은 피부치처럼 사랑하는 소년이고 다른 한 명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죽은 남동생의 그림자를 닮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상대는 태호였습니다. 거기 있어요? 응, 로운이 병실 앞이야. 서명했어? 사실대로 말할 게 있어요. 소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SMA 말기이고 가족이 어제 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상태가 심각하지만 이 약을 쓰면 살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태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바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로운이를 선택하면 소율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율이를 선택하면 당신 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잃게 돼요. 바인아, 태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내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인간으로서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선택을 강요할 권리는 나에게 없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가슴을 짓누르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소율이 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선생님, 약이 딱 하나 남았다던데 우리 애가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절박함에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애가 핏덩이일 때 떠났어요. 소율이마저 잘못되면 전 못 살아요. 바인은 가슴이 욱신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나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생명은 둘인데 그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바인은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로운 18개월과 소율 6세.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아이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제가 잃어버린 과거를 품고 있는 아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날이 밝자 다인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수혜자 이름 소율.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문다인, 재벌 2세의 마지막 치료 기회 포기하고 태백 산골 소녀 구하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녀를 위선적인 성녀라고 비난하는 쪽과 불운하게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라며 찬양하는 쪽으로 말이죠. 태호는 모든 기사를 읽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운이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자신에게 올 뻔했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곤히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문 밖에 서 있을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기 있기만 할게.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태호가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야. 한 달 후 소율이는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겨 퇴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정작 주인공인 문다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율이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싱가포르에 남았습니다. 로운이는 임시보조요법으로 다행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디긴 해도 아이는 여전히 웃고 옹알이를 하며 매일 아침 물었습니다. 다인 이모 아직 안 와? 태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줄 뿐이었습니다. 이모는 다른 친구들을 구하러 갔어. 곧 우리에게 올 거야. 비 내리는 어느 오후, 다인은 한국에서 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모 기다릴게라는 글씨가 수놓인 작은 털실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카드도 함께였습니다. 마냥 영웅으로 사는 게 너무 지치는 날이 오면 언제든 돌아와서 내 곁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 길 위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비가 판교의 거리 위로 무겁게 쏟아지며 다인 희망 재단 본사로 향하는 길을 적셨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불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거의 2달 만에 싱가포르에서 귀국했지만 이번에는 환호하는 인파나 아이들이 아닌 의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명예를 난도질하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인 희망재단, 의료 기록 불투명 의혹, 환자 사망, 재단 치료 절차 오류 가능성 제기, 문다인, 여론의 문매 속 침묵 인도주의적 노력인가, 언론 플레이인가, 다인은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인 이마를 닦으며 재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사님, 젊은 직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준우 유가족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사님을 만나겠다고 하세요. 준우는 지난달 수술 지원을 받았던 4살 아이였는데 심한 발작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 보고서는 마취제 관련 원인을 시사했지만 유가족은 재단이 장비도 부족한 지방병원에서 수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인은 죽은 듯 고요한 눈으로 회의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진료 기록, 병원과의 이메일, 가족 동의서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 보였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록상 투약일은 3일이었지만 실제 재고 출고일은 5일이었습니다. 이틀의 지연.
그녀는 즉시 물류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준우 약품 배송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강원도 폭설 때문에 운송이 지연된 것 같은데 보고서는 분명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실제 일정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죠? SMA 환하에게 이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겠다더니 약속해놓고 우리 애를 그렇게 억울하게 보내요? 약이 제때 왔으면 수술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바인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세요. 설명 따위 필요 없어요. 전 정의를 원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대한 파도 같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를 살렸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비난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아래 다이는 차분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앉아 떨리는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문다인 씨, 재단이 준비 안 된 병원의 수술을 압박한 게 사실입니까? 약품 관리에 소홀해서 약효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준우 군 사망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질문들이 총알처럼 쏟아졌습니다. 바이는 고개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치료 서류의 최종 승인자는 저입니다. 약품 배송 모니터링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준우 군의 유가족과 사회, 그리고 제 양심 앞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내부 조사를 착수했으며 3단계 검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수술 지원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회견이 끝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의 저택이 아닌 서울 중심가 근처에 얻은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귀국한 이후 그녀는 줄곧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리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발코니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로 찬 빗방울이 들이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소식 들었어. 지금 갈게. 오지 마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보러 가는 게 아니야.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 주려는 거야.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과장이었습니다. 바인 씨, 방금 익명으로 25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3세 미만 긴급 SMA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재단을 거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왜 재단을 통하지 않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인 씨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회적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단번에 설태호임을 알았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발표일, 바인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재단, 병원, 공급업체 3자의 서명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실수와 지연, 허점은 있었지만 부정행위나 강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명함으로 이 폭풍 같은 챕터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마른 최고의 여성이 아이를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약으로 생명을 건진 소유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문다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소율이는 오늘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있지 못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산발적으로 시작된 박수가 점차 커지더니 회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바람이 언제 멈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을 거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언론 위기가 지나고 한 달 뒤, 다인 희망재단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가라앉고 의심은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SMA 환아들은 계속해서 구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개별적인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즉 조기 발견이 필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 세미나에서 다인은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상간 오지와 벽지 등 발견이 늦어지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SMA 유전자 선별 검사를 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 의료관리국장이 계획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어요. 운송비, 인건비, 물류비는 제외하고도 말이죠. 이해합니다. 다인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해서 치료하려면 수억 원이 듭니다. 아이들도 살리기 어렵고요. 생명을 구하는데 10만 원이라면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최소 한 곳 이상의 후원사를 구하는 조건으로 시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인은 누구의 조언도 기다리지 않고 태오 회사의 경쟁사였던 화성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후원을 거절당했던 곳이었습니다. 화성그룹의 고 회장은 아이 몇 명 구한다고 의료 시스템이 바뀔 것 같나 라고 쏘아붙이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인의 설명을 듣고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손녀가 2015년에 SMA로 세상을 떴네. 그때 자네처럼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면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한 달 후 생애 첫 빛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동의료팀이 검사 장비를 챙겨 태백 산맥 줄기의 강원도, 정선, 영월 등 산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태오는 지휘는 본부에서 하라며 만류했지만 다인 역시 길을 나섰습니다. 현지 분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시원한 방에 앉아서만 사람을 구할 순 없잖아요. 특수 차량이 험한 산길을 달렸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정전된 민가에서 잠을 청하고 통신이 끊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아이를 안고 줄을 섰습니다. 한 어머니가 입술이 파래진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애가 자꾸 경기를 해요. 읍내 의사는 추워서 그렇다는데 날만 추워지면 숨을 못 쉬어요. 다인은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SMA 양성. 아이는 다음 날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사는 세 쌍둥이 부부였는데 한 아이는 생후 3개월 만에 사망했고 한 아이는 다리가 마비되었으며 나머지 한 아이는 정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마비된 아이는 SMA 2형, 정상인 아이는 보인자로 밝혀졌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는 모르고 또 아픈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끔찍하네요. 검사 안 했으면 또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다인이 결의에 찬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6주 동안 34개 마을, 8,000명의 아동을 검사했고 72명의 SMA 유전자 보유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28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계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운명의 소나기에서 건져낸 생명들이었습니다. 캠페인 소식은 널리 퍼졌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SMA, 침묵의 살인자 정체를 드러내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정선군의 외딴 마을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어느 오후, 다인은 테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집으로 와. 로운이도 다인 이모가 병 고쳐주러 갔냐고 계속 찾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곳 남았어요. 다 끝나면 갈게요. 약속. 마지막 마을은 계곡 깊숙한 곳, 가장 멀고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했을 때 구름이 산봉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낯선 흰색 차를 보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6살이 다 되었지만 3살처럼 보이는 마른 소년이 다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건강해져서 학교 가고 싶어요. 다인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검사에서 초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 2명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온 다인은 구름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과 낡은 양철 지붕 위로 깜빡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신생아 정기검진에 유전자 검사를 포함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백 번 문을 두드리고 수백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해도 그녀는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녀는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SNS에 첫 글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빛은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팀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는 다시 희망과 더 큰 계획을 싣고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찾아와 판교 대로변의 은행나무들이 황금빛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단골 카페 창가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는 다인의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차 스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언론에 쫓기는 여인도 후원을 구걸하던 시골 간호사도 아닌 하나의 움직임이자 불꽃,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의 상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온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SMA 선별검사가 전국의 읍면동 산부인과에서 국가보건 프로그램으로 공식 시행된다는 통지였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지만 다인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배경일 뿐이라는 듯이요. 카페 문이 열리고 테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을 지배하던 차가운 눈빛의 무관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랑을 품을 줄 알고 과거의 아픔을 놓아줄 줄 아는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운이 걷는 영상 봤어. 테오가 앉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네요. 이제 아빠 품보다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는 눈치던데요. 그래. 그리고 윤희 엄마에 대해서도 묻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 난 충분히 용감해졌으니까. 내가 마주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시련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더 용감하고 깨어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인 희망재단은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SMA 환우 가족을 위한 감사의 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가족이 모였습니다. 링거를 꽂고도 해맑게 웃는 아기들, 목발을 짚고도 희망에 찬 눈빛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다인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쳤습니다. 긴 연설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전자나 질병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실제로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건 신성한 영웅이 아니라 진솔하고 강인하며 포용력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행사는 놀라운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설태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CEO나 투자자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때 슬픔 앞에서 길을 잃었고 선의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가 다인을 바라보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SMA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락한다면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후원자가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로 말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다인은 눈시울을 붉힌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전 관중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사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픔과 의심을 지나 꺼진 줄 알았던 빛을 함께 찾아온 그 여정이 그 무엇보다 단단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인희망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2단계 사업인면 단위 간호사 대상 SMA 증상 식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간호사로 일했던 경주로 돌아가 경험을 나누고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첫 백신을 맞았던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공원 묘지를 찾아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해냈어.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거 알아. 옆에서 태호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선 로운이는 활짝 웃으며 하얀 국화꽃을 비석 위에 올렸습니다. 언덕 너머 소나무 숲 뒤로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보랏빛 하늘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빛은 가장 찬란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찾기 위해 어둠을 뚫고 지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내어 다른 이에게 건네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혹은 다른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